먼저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역사진흥원에서는 우리 양일국 박사님의 발표와 저의 발표, 그다음에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는 우리 홍우조 교수님과 그다음에 우리 김병원 선생님의 발표가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오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토론을 열기 위해서 이 행사가 열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47쪽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발표 자체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과서의 편향적 서술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적하는 게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 하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많이 터졌던 게 2004년대 돼가지고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2000년대 이제 2010년까지 오면서 뭐 어느 SBS 뉴스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 하고 묻는 질문에 뭐 야구르트가 생각난다, 아니면 혹은 야스쿠니 신사니까 그게 젠틀맨이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또래들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더 이상 청소년들은 역사 인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 뭐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 물론 이게 성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나뉠 수 있고, 이거는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얘는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여러 역사 분쟁들, 이런 거에서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 게, 그런 역사 왜곡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역사 왜곡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고치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이랑 있는 뭐 역사적인 내용들의 분쟁이나 아니면 중국이랑 있는 동북공정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적인 참여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근현대사 부분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이제 발표가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뭐 쪽수도 그렇지만 내용도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시면서 좀 다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 있었잖아요. 그거 된 다음에 이번에 문정부에서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폐지를 하면서 다시 검정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은 총 8종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비상교육의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뭐 다른 학교에서는 뭐 미래엔, 교학사 등 여러 이제 출판사에서 직접 펴낸 이제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초점을 맞춰볼 교과서는요, 이제 주식회사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고요. 여기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단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찝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역사에 대한 평가는 그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내리는 게 맞지, 절대로 교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뭐 가르치는 데 사용이 되는 도구인 교과서나 문제집에 의해서 내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걸로는 이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이 높아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역사가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해를 잘 못하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매매, 전세 이런 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학생들은 외울 때 그거의 내용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매매, 전세, 금지 하고 뭔가를 이제 붙여서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현실도 있다는 걸 알아두고 먼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부분들을 보면요, 여러 교과서들이 되게 내용과 서술들이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현대사 부분에서도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큰 단원이 있고, 여기서는 5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고도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북한의 변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세계와 대한민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본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또 저희가 가장 많이 볼 부분은요, 7번에 있는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역사적 서술들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이 단원에서는 뭐 노태우 정부, 그다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교과서랑 비슷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의 제한적 실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론기본법을 폐지를 해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먼저 나타내고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 개최하였고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북방외교를 추진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태우 정부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가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덜 서술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지금 이제 나오는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그다음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제, 하나의 해체, 역사바로 세우기,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외환위기와 국가보도 사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부분을 보시면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하였고 은행과 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하였고 직장인을 대량 해고하였다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까지 서술이 같이 되어 있고요. 여성부를 신설하였다라는 부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그다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부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같이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는 것, 그래서 정경유착을 단절하였다,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을 추구하였다는 부분,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시련을 겪었지만 겪었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좌절되었고 국회 통과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서술이 돼 있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는 것과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높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명박 정부 부분인데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뭘 했다라는 부분보다 이 정부에서 뭘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위에서 보시기와 같이 4대강 살리기 포함 친환경 녹색 성장, 교육 경쟁력 강화, 7%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하였다. 재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를 성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표방하였다.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에 대해서 서술을 했던 게 이 문장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부분에서의 제목을 단 게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착한 정부, 이명박 정부는 나쁜 정부라고 달았는데요. 굉장히 대비되는 서술이 많이 보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서술의 차이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서술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부분 위주로 서술이 돼 있다면 이명박 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먼저 제가 51페이지에 뽑아놓은 사진을 보시면 좀 더 극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미래엔에서 본인들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이제 연계되어서 만들어진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에 이 민주주의의 발전, 방금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보면요.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와 외환위기 극복,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나타나 있고 노무현 정부도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추구,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를 보시면요. 언론의 자유 위축과 4대강 사업 추진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던 게 이 미래 친구들이 이 미래엔의 1등급 만들기 한국사 1060제 이 이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걸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럼 근현대사 부분 자기가 먼저 예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의 이제 설명을 보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보다가 발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부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위축과 4대강 사업 추진이 써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평가도 많이 존재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표를 따놓은 게 있는데요. 자료 1번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50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문제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1위로 나왔던 게 4대강 추진입니다. 41.4%죠. 이제 국민들의 41.4%가 어떻게 보면 4대강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한다.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과오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굳이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위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 역사 교과서나 아니면 역사 문제집에서 뭔가를 이제 서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쓸 때는 근거가 되는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주식회사 이걸 펴낸 곳은 미래에너지였는데요. 거기에 한번 내선으로 전화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근거 자료라고 보내온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경향신문에서 나온 두 가지 기사랑 이제 우리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언론자유지수 그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의 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에서 실제로 지적한 부분에 따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시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언론들을 다량으로 고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언론자유지수에서 굉장히 많이 깎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서술돼 있지 않고 단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 수치가 올라가면 나쁜 거거든요. 언론자유지수 수치가. 그래서 올라가면 나쁜 거니까 굉장히 전 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순위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언론자유지수라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왜 다른 정부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만 와가지고 이런 점을 강조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거고요. 4대강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굳이 주요 내용으로 실었다는 거죠. 우리 이명박 정부 하면 좋은 정책 해도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고, 아까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경제정책에서는 많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약속에 비해 못 미쳤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술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건 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웃긴 내용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나와 있는 정경유착 단절, 그 다음에 권위주의 청산 추구,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걸 보면요, 뭔가 명확하고 자명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경유착 단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기업인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계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모를까. 한번 뒷장을 넘겨봐 주시죠. 이게 2016년 12월 SBS 뉴스의 리포트 플러스, 우리 6.25 전쟁 중에도 점점점 그냥 정부별로 살펴본 정경유착의 역사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경유착 역사라고 이제 SBS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정경유착과 거리가 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다소 무리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교과서에 굳이 서술을 했다는 부분, 내용에서 굉장히 이건 편향적인 게 아닌가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파악을 하거나 조사를 해보진 못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본 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서술과 이명박 정부의 서술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서술이 팩트가 아니다, 그거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가 아니라 서술의 이제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시면 대북 정책과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그 다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거는 노무현 정부 하면 실패한 정책의 1위에 뽑혔던 내용이죠. 그리고 빈부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점은 거의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점은 굉장히 명확하게 서술을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과서, 특히 현대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의문을 느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은 항상 그 사실에 대해서 제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나 문제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가 맞죠. 왜냐하면 이 도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생각하는 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일 뿐이지, 교과서를 통해서는 이미 정답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본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착하고 서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했구나. 우리의 언론을 많이 탄압하는 일들을 했고 4대강 사업 같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뼈를 빠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관이 결정되거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는 학습자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절대 이런 교과서나 문제집, 교사나 교수에 의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교과서이길래 또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부분이었어요. 또 제가 이 미래행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문제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문제집은 미래행 걸 풉니다. 미래행에서 나온 문제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신 준비에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집에서만 보면 오히려 뭐 교과서에서 보면 이런 오해를 조금은 덜 수는 있겠지만 문제집에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두고 봐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를 이제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